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하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텐 도움을 주시는 그 모습이 항상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인생을 쉽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집안 식구들과 연을 끊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고물상을 하시면서 저랑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땐 부모님이 고물상을 하신다는 사실이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저희 아빠는 1톤 트럭을 몰고 동네 여기저길 다니며 고물을 수집하셨는데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아빠의 트럭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창피해서 몰래 숨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는 학교 친구들 중에 저희 부모님이 고물상을 한다고 놀리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너네 아빠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거지라며? 맨날 남들이 안 써서 버린 물건 주워가잖아. 하도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위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하소연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고물상 말고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 고물상 한다고 자꾸 놀린단 말이에요. 고물상이 뭐가 어때서? 아직 너랑 네 친구들이 어려서 뭘 잘 몰라서 그래. 쓸모없어서 버려진 고물들을 주워서 팔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고물들도 어디론가 가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고. 다음에 친구들이 또 놀리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하지만 전 어린 마음에 고물상을 하시는 엄마 아빠한테 원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고쳐먹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엄마 심부름 때문에 부모님이 일하시는 고물상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갖다 달라고 하신 물건만 전해주고 다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잔뜩 리어카에 담아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할머니한테 얼른 달려가 리어카를 대신 끌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 오늘도 많이 가져오셨네요. 자식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유, 자식은 무슨, 난 자식 같은 거 없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서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아들, 딸들 키웠는데 다들 시집 장가 가고 나선 지 엄마가 밥을 굽는지 따뜻하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더이다. 그래서 나이든 내가 어떻게든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들이 참 너무하네. 아무리 결혼해서 새로 가정을 꾸렸다지만 어떻게 본인들 키워준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한답니까? 할머니, 제가 오늘 좀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세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같아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날 아빠가 할머니한테 따뜻하게 대하시는 걸 보고 아빠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가끔씩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예전엔 건성으로 듣던 걸 그때부턴 집중해서 듣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고물상에 자주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거든. 항상 볼 때마다 사연이 있어 보이길래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아주 큰 상처를 가지신 분이더라. 세상에 30년 전에 동창회 간다고 마누라랑 애들만 처가에 보냈다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처자식을 몽땅 잃고 말았다잖니. 아휴, 그 이후로 맨날 술만 마시고 폐인처럼 살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막노동만 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힘에 부쳐서 폐지를 주우신다더라.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한 푼이라도 얹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세상에 참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꼭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모님네 고물상에 초등학생 애들이 고철 같은 걸 주워온 적이 있었대요. 아저씨, 혹시 이거 팔 수 있어요? 이거 팔면 얼마 나와요? 아이고, 이런 거 함부로 만지면 손 다쳐. 너희들 이거 아저씨한테 팔아서 뭐 하려고? 그게 좀 있으면 저희 엄마 생신인데 생신 선물을 꼭 사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그래서 엄마 선물해 주겠다고 남매끼리 이렇게 고철을 주워온 거야? 이야, 너희 부모님은 착한 자식들을 둬서 정말 좋으시겠다. 아저씨가 이거 비싼 값에 사줄 테니까 이 돈 갖고 가서 엄마한테 좋은 선물 사드려. 알았지? 아빤 그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또 돈을 더 얹어줬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부모님을 창피했던 저랑 여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인정 많은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워낙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점점 고물상이 번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두 분이서 시작하셨는데 이젠 직원까지 두고 운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빤 자만하지 않고 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항상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배경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안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란다. 저도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저희 부모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전 외국의 광고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또래에 비해선 연봉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돈을 벌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게 되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신 저희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돈을 벌고 가족들과도 즐거운 생활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 한번 몸살이 나면 며칠씩 알아 누우시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에 물리치료 꼬박꼬박 잘 받고 있어요? 귀찮다고 안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아빠 때문에 걱정돼 죽겠어요. 아유, 원래 나이 들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는 거야. 그나저나 난 내 건강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네 동생은 진작에 결혼해서 딸도 낳고 잘 사는데 넌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만나는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전 지금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 생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결혼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 몸 생각이나 하세요. 아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만 좋아하던 저도 40살이 다 된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은 변호사였는데 저희 아빠처럼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난 변호사 일하면서 요즘에도 그렇게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 세상에, 이번에 우리 의뢰인 얘기 들어보니까 시댁에서 아주 종처럼 부려먹었다더라고. 게다가 남편은 어찌나 망나니인지 우리 의뢰인 속이 말이 아니겠더라. 그래서 그냥 변호사 수임료도 3분의 1만 받기로 했어. 내가 돈 몇 푼 더 받는 것보단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게다가 한 번은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 만난 의뢰인은 안타까워도 너무 안타깝더라. 지인한테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너무 절망적이라서 아예 세상을 등지려고 했었대.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날 찾아왔다지 뭐야. 아, 세상이 진짜 무섭긴 하다. 어떻게 지인한테 사기를 쳐서 한참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생각까지 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받겠어. 보나마나 나한테 주는 수임료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손 벌릴 텐데.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최소한의 돈만 받기로 했어. 나 그거 안 받는다고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
저는 변호사라는 남자친구의 직업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할 게 있다고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은미야, 나 사실 여태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시는 바람에 내가 여태까지 그걸 다 갚아드렸거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시고 어머니도 허드렛 일 하시느라 그 돈 갚아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전 사실 남자친구가 인성이 좋고 성실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은 돈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도 인사시키고 저도 예비씨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려나 했더니 참 예쁘고 참한 며느리감을 데려왔네. 그나저나 부모님이 고물상을 하신다고? 원래 옛날부터 고물상 하는 집안들이 참 실속 있는 집안이었거든. 보나마나 우리 예비 사돈들께서도 참 좋은 분들이실 것 같네. 얼마 후 저흰 상견례도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는 저보고 친하게 지내자면서 결혼 전부터 저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항상 저한테 진수성찬도 차려주시고 참 다정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수를 보러 갈 때도 예비 시모랑 같이 다녔습니다. 어머님, 저희 소파는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엔 이렇게 밝은색 소파도 오염물질이 잘 지워지게 나와서 괜찮대요. 어둡고 칙칙한 것보단 밝은 색으로 해야 거실도 더 넓어 보일 것 같아서요. 아유, 나 같으면 때 탄다고 시커먼 걸로 골랐을 텐데 역시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미적 감각이 있네.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하던데 나도 너한테 그 센스를 좀 배워야겠다. 저는 좋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예비 남편이 모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시작해야 했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 아빠 입장에선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하루는 저랑 예비 남편을 부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평수 작은 전셋집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그러지 말고 아빠가 한 7억 원 정도 해주는 아파트 알아놨으니까 거기에서 신혼살림 시작해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7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주시겠다고요? 그래. 요즘 세상에 꼭 남자가 집을 해오라는 법이 있나? 여자 쪽에서 여유가 있으면 여자 쪽 부모가 해줘도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었던 거야. 나 너희한테 신혼집 해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시작하는 걸로 해라. 아빠, 됐어요. 저희 그냥 대출 좀 받아서 하면 돼요. 뭐하러 아빠가 그런 큰 돈을 써요. 대출은 무슨. 너 그 대출 이자 낼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이 아빠 용돈이나 줘라. 그리고 내가 내 딸한테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거기서 사는 걸로 해. 알았지? 저는 물론이고 예비 남편도 너무 감사하다며 아빠한테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해준다고 하니까 예비 시모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세우야, 넌 참 좋겠다. 이렇게 예쁘고 복덩어리 마누라 얻어가지고 얼마나 좋니? 그러게요. 제가 받은 만큼 앞으로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해야죠. 그 돈은 장인어른이 저한테 빌려주신 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꼭 갚을 거예요. 저는 예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말이라도 정말 고맙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아빠가 해주신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절 보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 넌 신혼여행 다녀와서 나한테 뭐 없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그런다던데 너 설마 빈손으로 온 거 아니지? 에이, 그럴 리가요. 저도 어머님 드리려고 예쁜 가방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아버님 선물로는 시계 사왔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그럼 한번 어디 보자. 내가 나이는 들었어도 네가 사온 게 명품인지 아닌지 구별할 줄은 알거든. 네가 이 시엠을 무시하는지 안 무시하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시모는 제가 짝퉁이라도 사올 줄 알았는지 제가 사간 가방을 아주 꼼꼼히도 뜯어보시더군요. 결혼 전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까칠해지신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놀랄만한 사건도 있었어요. 주말에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저 혼자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거실에 시모랑 둘째 시누이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어머님,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오신 거냐고요? 아유, 어떻게 들어오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지. 그나저나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내가 이왕 온 거 너 살림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해야겠다. 아휴, 저희 집 비밀번호 그이가 가르쳐줬어요?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면 장이라도 봐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시모랑 같이 온 둘째 시누이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새언니, 귀찮게 장 보러 가지 말고 그냥 매운 닭발이나 좀 시켜줘봐요. 나 어제부터 매운 닭발이 너무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달 음식점에선 맨날 맛없는 맥주만 파는데 요 앞에 편의점에서 언니가 비싼 수입 맥주도 좀 사다 줘요. 네? 뭐라고요? 아가씨, 그럼 아가씨가 오는 길에 맥주를 사오지 그랬어요. 그리고 아가씨 이 나이까지 취직도 안 하고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살면서 너무 입맛이 고급인 거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생각을 해야죠. 저는 저한테 말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도 그리고 연락도 없이 찾아온 시모도 백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비싼 맥주나 찾는 둘째 시누이도 전부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약속을 나간 남편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알아서 가족들 챙기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날 식구들 전부 다 기본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중 더 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막내 시누이였어요. 막내 시누이는 미용실도 너무 자주 다니고 맨날 짧은 치마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유흥주점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꽤나 많이 버는지 시댁이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도 본인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더군요. 그런데 막내 시누이는 말하는 게 참 저렴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가 많더라고요. 새언니, 혹시 평소에 머리 어디에서 해요? 자주 가는 미용실 있어요? 아, 그냥 동네에서 했는데 왜요? 어쩐지 너무 촌스럽더라. 동네에서 그 머리 하면 얼만데요? 글쎄요, 한 7, 8만 원 준 것 같은데요? 에게게, 아니 무슨 머리를 그거밖에 안 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촌스러운 머리가 나오죠. 적어도 머리를 하려면 한 3, 40만 원은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추천해드려요? 그래도 내가 시누이인데 새언니랑 같이 다니면서 쪽팔리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난 얼굴도 예쁘장하지만 새언니는 평범 그 자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전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그대로가 좋아서요. 아가씨는 어머님이 낳아주신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많이 뜯어 고쳤나 봐요. 전 아무리 성형을 많이 해도 저처럼 자연스러운 얼굴이 제일 예쁜 것 같던데. 뭐라고요? 지금 나 성형 많이 했다고 돌려 까는 거예요? 돌려 까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한겨울에 치마 길이가 그게 뭐예요? 혹시 천이 모자라서 치마를 만들다 만 거예요? 아가씨 돈도 잘 번다면서 뭘 그런 걸 사 입어요. 내가 돈 좀 보태서 긴 치마 하나 사줘요? 어머머, 왜 제 패션 가지고 시비해요?
이런 것도 저처럼 예쁜 사람이나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솔직히 딸이 술집에 나간다는데 말리지도 않는 저희 시부모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마다 사는 인생이 다를 수 있으니 저도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진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어떻게 살든 저랑 남편만 성실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월급으로 변호사 수입이라고 하기엔 적은 돈인 200만 원 정도를 매달 갖다 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사건 의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워낙에 변호사가 넘쳐나는 세상이라 그냥 일반 직장인이나 별 차이가 없네. 내가 변호사로서 능력 있게 돈 잘 벌어와야 되는데 미안해. 전 솔직히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상관없었어요. 돈 때문에 남편과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어서 생활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저희 남편한테 몰랐던 점이 있더군요. 그건 바로 때때로 기분이 오락가락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오더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혹시 먹고 싶은 거 없어? 우리 결혼하고 나서 외식도 별로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 내가 당신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사줄 테니까 나만 믿어. 그런데 또 하루는 퇴근 후에 잔뜩 울상을 치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놨으니 씻고 저녁 먹으라고 하자 저한테 벌어 짜증을 내더군요. 된장찌개 무슨 된장찌개야. 나 지금 입맛 없어. 아휴, 밥이 들어가야 밥을 먹지.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더듬고 그래? 어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은 긴장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입맛 없다고 짜증내더니 또 며칠 후에는 제 선물이라면서 목걸이를 사온 거예요. 며칠 전에 짜증냈던 거 미안하다면서요. 심지어 저희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 또리의 간식까지 사왔더군요. 평소엔 또리랑 잘 놀아주지도 않던 사람이 말이죠. 며칠 간격으로 기분이 오락가락하니까 저도 적응하기 힘들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들은 거실에 들어누워서 TV나 보고 있고 어머님이 저보고만 음식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아가씨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가씨들도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 딸들이 왜 하니? 원래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애들을 봐라. 얼마나 피부도 곱고 예쁜데 난 우리 애들 귀하게 키워서 이런 건 절대 못 시킨다. 어머, 그럼 전 저희 부모님이 험하게 키우신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조상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왜 안씨 집안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저만 이래야 되냐고요. 그럼 저도 그냥 안 할래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 있던 막내 시누이가 저한테 갑자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참나, 우리 새언니 꼰대네 꼰대. 야, 시집 왔으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집안에 돈 좀 많다고 아주 꼴값 떨고 있네. 뭐라고? 야, 참나, 그러는 넌 술집 다닌다고 이렇게 꼴값 떨고 있니? 내가 술집 다니는 게 뭐 어때서? 이것도 비즈니스야, 비즈니스라고. 비즈니스 좋아하시네. 야, 너 한 번만 나한테 야야거려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막내 시누인 어찌나 예의도 밥 말아 먹었는지 저한테 야라고 부르면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똑같이 맞받아 쳐줬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중 외출했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싸움을 말리고 결국 시누이들까지 음식을 도와주긴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하면서도 어찌나 투덜거리는지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자 시부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혼자 방에 들어가 안 나오시더군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만큼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요즘에 계속 시댁에만 갔으니까 이번엔 우리 부모님 뵈러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이러더군요. 나 주말에도 바빠. 갈 거면 당신 혼자 가지. 왜 나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안 본 지 오래돼서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하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 요즘에 우리 집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난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참나, 장인 장모님은 고물상하면서 번 돈도 많으시고 잘 사시잖아. 힘들게 사신 우리 부모님이랑 같아? 당연히 챙기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더 챙겨야지.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지금 몸도 불편하시고 어머니도 요즘에 나이 드셔서 일하기 힘드신데 우리가 생활비 좀 해드리면 안 될까? 나 우리 부모님 힘들어 하시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래. 뭐? 생활비? 생활비를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데? 내 생각엔 매달 100만 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 솔직히 우리들이 돈 버는데 그 정도 못 드릴 건 아니잖아. 뭐라고? 아니, 그 100만 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우리도 나중에 애 생기면 들어갈 돈도 많은데 그건 안 돼. 솔직히 당신도 요즘에 사건 의뢰가 별로 없어서 수입도 많지 않잖아.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열심히 사는데 돈이 없는 거였으면 저도 생활비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한심하게 살지 시모는 눈만 높아서 맨날 저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해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얼마 후 술 먹고 와선 저한테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휴, 당신이 나보다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 자존심 상해 죽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 용돈 안 드려도 되니까 지금 이 집 나랑 공동명의로 바꾸자. 솔직히 내가 변호사까지 돼서 집 한 채 없이 마누라 이름으로 된 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쪽팔려 죽겠단 말이야. 아니,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산 돈으로 해주신 건데 이걸 왜 당신이랑 공동명의를 해? 그렇게 공동명의로 집이 가지고 싶으면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집 새로 사면 되는 거잖아. 아, 진짜 그거 뭐 어렵다고 그냥 해주면 안 되냐? 너같이 시사낸 진짜 처음 본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시모한테 일렀는지 시모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얘, 너 지금 사는 아파트 우리 아들한테 언제 공동명의로 해줄 거니? 요즘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기가 팍 죽어 있더라.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사회생활하면서 어깨 펴고 다니지 않겠니? 어머님, 어깨 펴고 다니고 싶으면 자기가 돈 모아서 집 사면 되는 거죠. 이 집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 부모님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함부로 공동명의로 바꿔요? 그건 절대 안 되니까 어머님도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서 공동명의로 하라고 닥달을 하더군요. 누가 보면 저한테 아파트를 맡겨놓은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막내 시누이가 절 보자마자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새언니, 얼마 전에 우리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 10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새언니가 안 된다고 반대했다면서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오빠가 돈 잘 버는 변호사인데 왜 새언니 혼자 우리 오빠 재력을 누리려고 하냐고요? 뭐라고요? 제가 무슨 그이 재력을 혼자 누려요? 결혼 전에 그이가 아버님 빚 갚아드리느라 돈 한 푼 못 모으는 바람에 신혼집도 저희 친정아빠가 해주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빠가 언제 빚을 갚아줬는데요? 시누인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모가 갑자기 신우의 어깨를 탁 치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시모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아가씨가 했던 말 무슨 말이에요? 그이가 지금까지 아버님 빚 갚아준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갚아준 돈만 해도 6억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그래, 맞다, 맞아. 아이, 우리 아들이 우리 빚 갚아주느라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우리 딸들한텐 창피해서 얘기를 안 했더니 얘가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시모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서 남편한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 빚 갚느라 집안에 계속 돈 보내줬다고 했지?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이체한 내역 좀 나한테 보여줘봐. 당신이 집안에 빚 갚느라 6억 넘게 썼다고 했잖아. 뭐? 갑자기 그걸 왜 보여달래? 지금 은행 다 문 닫은 시간이라 확인 못해. 요즘엔 은행 어플로 확인 다 가능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빨리 보여달라니까. 당신 설마 나한테 집안빚 갚아줬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지? 제가 계속 다그치자 남편이 그제서야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결혼 전에 주식에 빠져가지고 그 많은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래놓고선 아직도 주식을 못 끊어서 생활비를 200만 원씩만 갖다 준 거였어요. 남편이 그동안 성격이 오락가락했던 것도 주식이 오른 날엔 기분이 좋았다가 떨어진 날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였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람 피우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은 바람 피우는 거 빼고 2가지나 했네? 주식으로 그 많은 돈을 날려먹었으니 그게 노름이지 뭐야?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주식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아,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 뭐? 별것도 아닌 거라고? 당신 그렇게 마음대로 살 거면 평생 혼자 살지 뭐하러 나랑 결혼했는데? 난 내가 직장에서 얼마 받는지 당신한테 월급 명세서까지 다 보여준 사람이야. 게다가 당신이 요즘에 일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길래 위로까지 해줬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부부끼린 서로 속이는 거 없이 정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속여 먹을 수가 있냐고. 아, 진짜. 내가 돈을 주식으로 탕진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당신도 내가 변호사로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내가 변호사 3호라는 타이틀 달아줬으면 됐지. 내가 본 돈 내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뭐라고? 변호사 3호 타이틀을 달아줬다고? 당신 뭐 착각하나 본데 난 당신이 마음이 따뜻한 줄 알고 결혼한 거지 변호사라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날 여태까지 속인 걸로도 모자라. 어떻게 날 그런 속물로 만들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미 결혼했는데 뭐 무르기라도 하겠다 이거야? 아, 진짜 이놈의 집구석 지겨워 죽겠네. 짜증나서 아주 미칠 것 같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집 밖으로 홀랑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선 그날 어디서 잤는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마침 주말이라 저도 출근 안 하고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집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하고 누르더라고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누르더니 현관 손잡이를 철컥철컥 잡아당기고 결국엔 제 휴대폰에 전화까지 오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예, 너희 집 비밀번호 2741 아니었니? 내가 방금 눌러보니까 문이 안 열리던데 너 설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비밀번호 바꿨니? 네, 바꿨는데 왜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길래 불편해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아유, 일단 이 문 좀 열고 얘기해라.
시애미 문 밖에 세워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제가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자 시모랑 둘째 신우이가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시모는 저희 집에 성큼성큼 들어와선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니?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어? 그나저나 너 신용카드 있지? 나 지금 우리 둘째랑 백화점에 쇼핑 좀 가려고 하는데 네가 용돈을 안 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 겨울옷 좀 사게 카드 좀 줘라. 뭐라고요? 와, 이 집안 식구들 진짜 하나같이 대단하네요. 술집 다니는 막내 아가씨에 주식하느라 돈 다 날려먹은 그 인간에 이젠 백수인 둘째 아가씨랑 어머님이 당당하게 저한테 카드를 달라고 오셨네요. 저한테 뭐 돈 맡겨놓으셨어요? 제가 그 카드를 왜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며느리가 돼서 시애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너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용돈 준다고 하는 것도 못 주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 못 해주겠다며? 내가 살다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본다.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처음 보거든요. 주식하다 돈 다 날려먹은 아들이 며느리 속여서 결혼했으면 어머님이라도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지. 어떻게 더 바랄 생각만 하세요? 저 절대로 어머님 원하는 대로 해드릴 생각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뭐, 나가? 이게 아주 시애미를 쫓아내려고 하네. 네, 여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니까 나가시라고요. 아니면 제가 경찰 부를까요? 주거 침입죄로 한번 끌려가고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선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척하자 시모가 당황해선 말을 더듬더군요. 아니 무슨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그래?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하기 뭘 너무해요? 그렇게 경찰이 무서우시면 제가 뭐 드릴 거 있으니까 잠깐 밖에 나가 계시던가요? 나가서 한 20-30분만 기다리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른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저는 당황해하는 시모랑 둘째 신우일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남편 옷을 마구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열어 시모한테 그 캐리어를 던져버렸어요. 이거 아드님 짐이거든요? 일단 옷만 싸놨으니까 나머지 짐은 제가 어머님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세요. 아시겠어요? 뭐야? 너 진짜 미쳤냐? 이게 진짜 시어머니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저는 시모가 그러든 말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어머니랑 내 동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내가 주식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참, 네가 노력하긴 뭘 노력했는데? 난 너한테 사기 결혼 당한 거야. 아무리 직업이 변호사면 뭐해? 버는 족족 주식으로 다 날리고 인성마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난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알았어? 그러자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조용하더니 며칠 후에 집에 찾아와선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해.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식하다가 돈 날렸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쪽팔려서 어쩔 수 없이 집안 핑계를 댔던 거야.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것도 지인이 진짜 좋은 정보라고 알려줘서 투자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될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쨌든 당신이 나 속여먹은 건 사실이잖아. 그래놓고 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당신 진짜 꿈도 크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나 너랑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여기서 나가라고. 여보, 나 앞으로 주식 안 하고 성실하게 돈 모은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제가 계속 싫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끈질기게 매달리더군요. 마음 같아선
남편을 들쳐업고 밖에다 내던지고 싶었는데 저보다 몸집이 큰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당신 이제부터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나한테 거짓말도 안 할 거지? 그리고 당신 이제 우리 또리도 잘 챙겨줄 거지? 당신이 결혼할 때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해서 같이 입양한 건데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나몰라라만 했잖아. 당연하지. 또리도 우리 식구인데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그동안은 내가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또리까지 챙길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또리 밥도 잘 챙기고 산책도 자주 시켜줄게. 그래?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마침 우리 또리 사료가 다 떨어졌거든. 사료도 맨날 내가 샀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마트에 가서 사와. 지금 당장 가서 사오라고. 알았어. 내가 바로 달려가서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사실 제가 남편한테 저희 강아지 사료를 사오라고 한 건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가니까 그 방법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가고 나서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20분 있다가 집에 온 남편이 현관문이 안 열리니까 문을 쾅쾅 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나보고 또리 사료 사오라며. 내가 사료 사오면 이혼 취소하고 나 용서해주는 거 아니었어? 용선 개뿔.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왜 용서해주겠니? 그리고 내가 확인해보니까 창고에 또리 사료가 좀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사온 사료는 배고플 때 당신이 먹던지 해. 주식으로 날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밥값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뭐라고? 지금 나보고 개밥을 먹으라는 거야? 왜? 개밥이 어때서? 혹시 그 사료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 그럼 당신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던가. 간이 안 돼 있어서 건강에도 아주 좋겠네. 뭐? 당신 미쳤어? 당장 문 열어. 당장 이 문 열라고. 저는 남편이 소리를 지르든 말든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현관 앞에서 한동안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엔 못 버티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들한테 개밥을 들려서 집에서 쫓아내? 너 진짜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재탐을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가 그렇게 사니까 아줌마 자식들까지 다 그 모양 그 꼴인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 자식들이 어디가 어때서? 우리 아들은 변호사고 딸들은 얼굴이 연예인 뺨치거든. 성형수술로 얼굴 싹 갈아엎어서 연예인 뺨치니까 기분 좋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예쁜 얼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한 명은 백수에다가 한 명은 유흥주점에서 일이나 하는데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딸이 그런 데 다니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나, 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도 그 일하면서 돈은 왕창 벌잖아. 그래요?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세요.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 보니까 아줌마 말년 안 봐도 뻔하겠네요. 그리고 아줌마, 한 번만 더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소리 지르면 모욕죄로 신고할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 끊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너 미쳤냐고? 시모는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전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못 해준다고 하길래 남편보다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있었지만 패소한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는데 법정에서도 맨날 그렇게 어버버 하다가 해야 될 말도 제대로 못했었대요.
오죽했으면 변호사들 사이에서 별명이 어버버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한심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1년 반 정도 되는 결혼 생활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해서는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여보, 나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랑 안 보고 살게. 내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이혼까지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야, 넌 너네 가족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냐? 제일 문제는 바로 너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까지 됐으면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요즘에 젊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처럼 해가지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니? 제발 다시 남 속이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알았어? 끝까지 가족 탓만 하는 전 남편을 보고 역시 사람 되긴 글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 전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지 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혼을 한 후에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이 저를 많이 격려해 줬어요. 언니, 요즘 세상에 이혼 별것도 아니야.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혼한 애들 몇 명 있거든. 그리고 난 언니가 이혼해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 그딴 놈이랑 결혼하기엔 언니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 네 동생 말이 맞다. 세상에 결혼 전엔 그렇게 생각이 깊고 마음씨가 넓은 척 하더니 그게 다 연기였던 거지 않니? 게다가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일하긴커녕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려? 그런 놈은 언젠가 쪽박차게 되어 있어. 당연하죠. 분명히 그 놈은 망하고 말 거예요. 그나저나 제가 그 놈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남의 돈을 쉽게 아는 한심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피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쵸? 전 앞으로도 부모님께 보고 배운 대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사치를 하는 전 막내 시누이와 힘든 일은 하기 싫어서 놀고 먹고 하는 전 둘째 시누이, 그리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져놓고도 주식에 빠져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전 남편까지 적어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물론 정말 돈이 급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를 많이 해서 전업 주식 투자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만났던 그 인간들은 제대로 된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한테 결혼 전부터 거짓말을 했던 것도 크나큰 잘못이었고요. 부부 사이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속이고 결혼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애가 없고 저도 좋은 직장에서 괜찮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애 때문에 혹은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운 좋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막대 먹은 배우자와 참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언젠간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테니 조금만 더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